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 화한, 근조 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도 대구 동구을,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공천을 또 보류했습니다.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압박 작전이 도를 넘은 수준이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승민 의원의 선택, 그리고 대구 민심, 대구 지역을 달리는 후보들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에서 대구 지역을 취재하고 있는 조정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심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유승민 의원이 지난 13일부터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지금 집거 중인데요. 공천 심사가 미뤄지고 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노골적으로 탈당을 요구하자 이곳 분위기는 상당히 분노한 상태입니다. 마치 뇌관이 터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예, 유승민 사무실에는 매일 5-60명의 지지자들이 찾아와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들은 TV를 시청하면서 공관위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한숨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지지자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새누리당에 이런 공천을 본 적이 없다며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라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특히 기자들이 일주일째 진을 치고 있는데요. 일부 지지자들은 기자들을 붙잡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불안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고요. 일부 유승민 의원 사무실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신들도 앞날을 알 수가 없다면서 TV를 통해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 관계자들도 모두 손을 놓고 있고요. 이제는 빨리 탈락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빨리 탈락을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스스로 선택하라라고 한 것은 이제 당을 나가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탈당 요구를 한 것인데요.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지지자들이 대구 지역 사무실에 몰려서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고 그러고 있군요. 노년층 지지자들이 많다는 게 상당히 눈에 띄는 점이네요. 저는 왠지 좀 대구 지역의 젊은 분들이 많이 지지할 줄 알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는 네. 주로 낮 시간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하. 사무실을 방문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예, 주로 50, 60대 이상 노년층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면 그 시간부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네, 아침부터. 네, 저녁 9시, 10시까지도 기다렸다가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열정적인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무소속 출마밖에 길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구 지역에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내일 후보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 무소속 출마를 하려면 오늘 밤 12시 이전에 새누리당이 탈당계를 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무소속 출마를 위한 준비를 거의 끝내놓은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하. 예, 어제 저녁 9시 넘어서까지 제가 그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네. 예, 그 사무실 관계자들은 선관위에서 지금 추천장만 받아오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서류 준비는 끝났다. 그리고 추천장을 받아온다면은 한나절이면 300명에서 500명 사이에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저녁 아무래도 늦게까지도 기다릴 것 같습니다. 11시 네. 이후에 아마 탈당계를 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 그 대구시당 당직자들이 퇴근하기 전에 이 유승민 의원 사무실 관계자들이 대구시당에 찾아가서 네. 이 당직자들의 퇴근을 미루도록 하고 탈당기를 낼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지금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추천장은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네. 후보 등록을 하면서 같이 낼 계획이기 때문에요. 아직 네. 선관위에서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여유가 있고요. 예, 무조건 무소속으로라도 무조건 출마한다. 이게 지금 유승민 의원 측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무소속으로 이번 총선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게 유승민 의원 측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밤 11시 이후에 또 기자들이 바빠지겠어요. 생방송 하려면 이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밤 11시 이후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여러분 잠 못 들고 유승민 의원의 거취를 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무소속으로 유승민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된다면 대구 지역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유승민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이른바 친유 비박 연대, 친유 비박 무소속 연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결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실제 지역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지금 대구에서는 모두 12개의 선거구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의원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7개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이 탈락한 상태입니다. 네. 예, 유승민 의원까지 합치면 8개의 선거구에서 이제 현역 의원이 탈락하게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유승민계는 유승걸 의원과 권은희 의원, 김희국 의원, 이종진 의원, 김상훈 의원 등 모두 5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김상훈 의원만 진박인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경선에서 이겨서 재공천을 받았고요. 네. 예,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지금 1차 컷오프를 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밝힌 분은 권은희 의원이 지금까지는 유일한데요. 네. 예, 오늘 중 유승민 의원과 아마 어떤 식으로든 교감을 거친 다른 의원들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유승걸 의원은 어제 저녁에 저하고 통화를 했을 때 네. 새누리당의 지금 공천은 이게 공천이 아니다, 사천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아마 오늘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김희국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성 우선 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컷오프를 당한 삼선의 주호영 의원이 네. 오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주호영 의원도 저하고 어저께 통화를 하면서 오늘 네. 중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친유승민 비박 무소속 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아직까지 유승민 의원과 무소속 벨트를 형성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앞으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공개적으로 거취를 밝히지 유승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거취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무소속 벨트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승민 의원의 결단, 무소속 출마 이것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다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친유 비박 무소속 연대,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친유 비박 무소속 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유성걸 의원이나 김희국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 그리고 권은희 의원 등의 동선을 보면 실제 유 의원의 결단과 함께 일제히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그 지역구 주민들이 이것은 공천이 아니다, 새누리당의 공천은 사천이다, 이런 비판을 대구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유승민이라는 사람, 사실 이게 국회법 파동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요구할 때부터 시작된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대구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품평이랄까요? 평가랄까요?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예. 그 유승민 의원의 공천 배제 중심에는 아무래도 청와대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대구 시민들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하. 예, 대신에 이한구 의원을 좀 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한구, 아니, 이한구 의원은 그냥 공천관리위원장일 뿐인데 실제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이한구 의원이, 네.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 국회의원을 3선을 하고,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네. 이한구 의원이 이제 발표할 때마다, 대구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1차 컷오프를 당하기도 했고, 또 유승민 의원 공천 파동도 지금까지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한구 의원을 상당히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신의 지역구를 제대로 관리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공천관리위원장을 하고, 지역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서 컷오프를 시킬 수 있느냐. 이건 적반 하장이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대신 욕을 먹는 이런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구 내부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유승민은 과연 배신자인가 순교자인가? 유승민은 대통령을 배신한 배신자이냐, 아니면 잘못된 민주주의, 그릇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순교자이냐, 이런 논란이 있다던데 실제로 좀 어떤 게 우세합니까? 어떤 시각이? 특별히 배신자다 아니면 또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요. 사실은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왜 대통령한테 대들었노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니 다 대들었노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조금만 참지. 안 그래도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서 상당히 괜찮은 의원으로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정평이 나 있었는데요. 네. 예, 대통령한테 대들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 그것 때문에 이런 파동이 일어났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서 만난 주민들이 특히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표시를 했는데요. 네네. 이분들은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데 하면서도 이제 유승민 의원이 큰 정신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또 이제 순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건 아니고 단지 이제 대통령의 노여움을 사서 좀 고생한다. 하지만 또 대구도 바뀌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유승민을 버릴 수도 없는 대구 민심의 아주 미묘한 시각차가 읽혀집니다. 자, 무소속으로 유승민 의원 출마하면 당선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예, 이제까지 유승민 의원과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 출마한 이재만 전 대구시 동구청장이 있습니다. 네. 예, 이재만 예비 후보는 유승민 의원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자기가 돕겠다. 자기는 의리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20% 이상 유승민 의원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하. 무소속으로 아마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새누리당 지지층 가운데서도 네.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지지하겠다 이런 여론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소속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가장 재미있게 볼 지역이 바로 대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역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과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면 무소속 유승민 의원 간에 명운이 걸린 한판 승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대구에서 당선이 된다면 그 자체로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에 상당히 큰 치명타가 생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는데요. 대구 지역에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이번에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상당히 좀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된다 이럴 정도로 국회의원 후보들이 불과 선거를 앞둔 22일 전에 공천을 했을 경우에도 심지어 자기 동네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국회의원도 당선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상당히 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유승민 의원이 출마해서 당선되고 또 대구에서 일부 친유승민계 의원들이 무소속 출마에 당선된다면 대구의 정치 지형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시민들도 당시와는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때는 대통령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구를 위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지금 지지세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김부겸 후보가 만일 당선이 된다면 대구에도 30년 만에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구 정치 지형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아마 이번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당선된다면은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오르내리면서 대구의 새로운 리더도 발돋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구 민심이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동정 투표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현재 권력에 대한 투표를 할지 아니면 대구의 미래 권력에 대한 투표를 할지 그 양자 간의 길 속에서 상당히 갈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대구 시민 다수가 대구의 미래 권력 만들기에 표심을 모아준다면 결국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의미는 대구 안에서 새로운 권력, 미래 권력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자체로 대구 경북 정치 지형에 상당히 큰 영향,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대구 지역 판세 좀 볼게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후보 쭉 얘기를 이름도 모르지만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말씀도 과거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앞서 이제 김부겸 의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약진하는 후보들, 눈에 띄는 후보들 어떤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누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사실 지금 새누리당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조금 밀리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까지 선거를 보면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좀 상당히 관심이 이제 전국적인 관심이지 않습니까? 유승민 네, 의원과 그렇습니다. 또 진박 내리꽂기에 대한 네. 대구 시민들의 정서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네. 대구 시민들도 그 진박 내리꽂기 그리고 비박에 대한 공천 학살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박 후보가 단수로 공천된 곳이 대구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달성군의 경우 네. 추경호 전
그 기획조정실장이죠. 추경호 전 기획조정실장이 단수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구 동구갑에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단수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후보의 경우 달성군에는 구성재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예전에는 그다지 지지가 높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호 후보가 내려오면서 이곳에 있던 이종진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 예,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이종진 의원을 지지하던 지역 유권자들이 네. 추경호 후보에 반발해서 구성재 후보 쪽으로 많이 돌아서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여론조사에서는 구성재 후보가 추경호 후보를 두 자릿수 이상으로 상당히 차이를 넓히면서 지금 앞서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종섭 전 장관의 경우도 네. 지금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 유성걸 의원이 두 자릿수 이상 지지율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부겸 후보도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앞서고 있습니까?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국민일보와 CBS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일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8%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제 이 지역의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게 과거 야권 후보들의 얘기였기 때문에 끝까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대구에서 저희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 대 구성재 전 조선일보 기자의 대결. 과연 진박이 이기는지 아닌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김부겸, 김문수 간의 대결. 이것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김부겸 후보는 양자 간에 좀 주로 어떤 쟁점이 형성돼서 좀 정책 대결을 하고 있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조금 마타도 형태로 지금 김부겸 후보를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는 김부겸 후보가 간첩 이선실에 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SNS를 통해 퍼뜨렸다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 김부겸 후보 측에서 선관위하고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네. 김문수 후보 측에 선대위원장과 선거사무장 등 모두 11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김문수 후보 쪽은 자신들이 퍼뜨린 SNS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김부겸 후보 측을 역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논쟁이 됐었고요. 네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쪽은 또 이제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보도 자료를 수시로 냈습니다. 네. 이 김부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제까지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또 김부겸 후보의 본심이 어떤 거냐. 그런 입장을 표명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 대구 수성갑 유권자들한테는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오히려 그럼 김문수 후보 당신의 정체가 뭐냐? 수도권 개발론자였지 않느냐. 그리고 애초에 정치를 시작할 때 당시에 민중당이었나요? 네. 예,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김문수 너도 운동권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좀 오히려 역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 좀 지역 개발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예, 수성구의 교통을 더 확충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대구의 교통 요충지로 개발을 하겠다. 네. 또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관광 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지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김부겸 후보 쪽은 좀 더 이제 세대별 공약을 좀 특화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네.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주부들의 경력 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 어르신 복지 등 이런 공약을 세부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그 관심을 더 가지겠다. 나이 많은 우리 세대가 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청년들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좀 또 완전히 다르네요. 예, 결이.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두 후보가 현수막을 새로 바꿨는데요. 네. 예, 선거 사무실에 있던 현수막을 새로 바꿨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이제 꽃을 든 자신의 사진을 현수막에 걸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김부겸 후보는 전에는 이제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자신의 사진과 함께 걸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대구의 아들 딸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제 자신이 이제 좀 더 깨끗한 이미지 그리고 수도국민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부겸 후보는 이제 예전에는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좀 간절함을 호소했다면은 이제는 일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신이 이제 승리할 수 있다, 승리를 확신한다 이런 모습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에서 김부겸, 유승민이 살아서 국회로 입성을 하게 된다면 이 자체로 대구 정치 판도가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TK가 정말 정치적으로 보수화돼 있고 잘 변하지 않는 지역 이렇게 그 전국적으로 평가가 좀 됐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TK발 새로운 정치의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엿보일 수도 있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전망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만간 팟짱 현장 생방송하러 대구에 갈 예정인데요. 그때 또 조정훈 기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민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전순진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 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어제 오후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45명 발표를 했습니다. 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와 전화로 이 내용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자, 새누리당이 어제 오후 늦게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45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당선권 내 순번을
순번 중에 60%를 여성 몫으로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여성은 27명, 남성은 18명입니다. 이 중 청년 후보는 10명 정도고요. 1번에는 송희견 전 KT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사업단장을 배정했는데 이분은 그 19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여성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은 2000년 DMZ 수색작전 때 동료를 구하다가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이종면 육군 대령을 배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토록 새누리당이 강조했던 휴머니즘이 있는 공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논문 표절, 아들 비리, 또 전직 대통령 비하 발언 등등의 여러 부적격 후보 논란이 있었는데요. 새누리당도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선 안정권을 20번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살펴보면 홍위병 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인물로 20대 국회를 채우겠다 이런 뜻이 보이는데요. 일단 앞서 알려드린 송희견 전 단장을 비롯해서 8번 김성태 전 한국정보화진흥원장, 19번 조명희 전 18대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 등은 창조경제를, 그리고 3번 이미자 한국노총 종합여선위원장, 4번 문진국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은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인사로 분석됩니다. 이미자 여성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의 핵심 임원인데 이 한국노총이 지금 현재 정부의 시운해고 논란을 일으킨 양대 노동 지침에 반발해서 총력 투쟁을 결의한 한국노총에서 오히려 현직 위원이 그런 결의를 위반하고 비례대표를 신청해서 논란에 산 바 있고요. 문진국 위원장 같은 경우도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2013년 박 대통령의 방미 당시에 GM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박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서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기업에게 맞춰주는 것이 노동조합의 본분이다 이런 말을 해서 이게 과연 양대 노조 위원장의 발언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죠. 그 다음에 정부 여당이 적극 협조한 이들을 위한 보훈공천이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7번에 신보라 청년이라는 비례대표가 있는데요. 이분이 청년 후보이자 NGO 후보로 소개됐는데 실상 알고 보면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노동 개혁 등 박 대통령의 어떤 개혁 작업에 청년의 이름을 빌어서 굉장히 야당을 압박하는 여론전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9번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그리고 10번 김종석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희경 전 사무총장은 김무성 대표가 영웅이라고 얘기했던 인물이고요. 김종석 원장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입니다. 2008년 친일 독점 이하의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교과서 집필진 중 한 명이고요. 그리고 17번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실 친위부대, 친위 홍위병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분들이 전면 배치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막말 파문에 휩싸였던 분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말 인사나 부적격 인사로 분류할 만한 일도 당연히 20번 당선권 안에 있습니다. 당장 공분을 일으킬 만한 후보가 15번 김순례 대한약사의 여학사회장인데요. 이 사람은 세월호 유가족을 시체 장사 등으로 비한 막말을 SNS에 공유했다가 대한약사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16번 강효산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교 동기인 각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계돼서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자식 관련 정보를 유출시킨 것들을 가져와서 조선일보에서 터뜨리는 일종의 청부 특종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할 부분이 이 당선권 안에 군 출신 인사들이 3명이나 있어요. 지난 19대 때 보면은 송영근, 그러니까 기무사령관 출신의 송영근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번엔 3명이나 있고요. 게다가 눈에 띄는 인물이 22번을 배당받은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입니다. 이 신 전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회장의 육사 37기 동기입니다. 그렇군요. 몇 면이 다 참 눈에 띄는 부적합한 국회의원 후보들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저는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의 경우에는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TV조선 보도본부장을 역임하던 분이었고 사실 현직에 있다가 바로 국회로 가는 것은 언론윤리에 상당히 위배된다라는 점이 사실 지난 19대 때도 이상일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지금 국회의원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참 현업 언론인들이 함께 아파하고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앞서 저희가 대구 지역을 좀 다녀왔는데요. 유승민 의원 공천 문제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네, 오늘은 확실히 결판이 납니다. 일단 24일부터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날 뒤로부터는 탈당 뒤에 당적을 바꿔서 출마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의원 입장에서건 당에서건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공관위는 근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어제 유 의원만 빼고 남은 지역구 발표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심야에 비공개로 예정됐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도 취소되고 오늘 아침에 다시 열린 상태입니다. 네. 이한구 위원장이 물론 내일 논의하겠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좀 공관위 논의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당에서 어떤 끝내 침묵을 지킨다면 유 의원 측이 먼저 이날 밤 11시 정도를 넘겨서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서류 작업도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무소속 출마를 결행한다면 당 내에서 이러저러한 파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어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정두원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네. 이번 그러니까 아직 한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아예 단수 추천하는 그런 어떤 반전을 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 것이고 네. 총선에 패배할 것인데 네. 만약 이런 결과로 총선에 패배하면 이 공천에 책임이 있는 지도부와 공관위 관계자들은 비로한 간신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당내에서는 이번 공천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다만 이게 선거가 코앞에 있다 보니까 조직적 행동으로 못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 의원이 어떻게 살아 돌아오느냐 그리고 유 의원이 자신과 함께 배제됐던 사람들과 얼마나 다시 입성할 수 있느냐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정두원 의원의 지적처럼 새누리당이 이렇게 결국에는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공천을 사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무리해버리고 그리고 선거를 치른다면 실제 중도층에 있는 표는 많이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게 사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상당히 위험한 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게 지금 현직 대통령하고 유승민 의원 간의 한판 승부를 세게 붙고 있는 건데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상당히 큰 희망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친박 측에서는 좀 감수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 의원을 포함해서 몇몇 비박, 친유승민계가 무소속 출마를 감행해서 생각하더라도 네. 새누리당 스스로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의석수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 분열 상태가 좀 일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탄핵 역풍 속에서도 서울에서 15석은 건졌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와 비교할 때 유승민 바람은 그렇게 센 게 아니다. 이런 내부의 계산을 하는 셈인데요. 네. 그러나 그동안 이제 이 비박 측에서는 누구 마땅한 구심점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비박을 대표하는 미래 권력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정책 현안이 매번 터질 때마다 박 대통령과 각을 제대로 못 세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그런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총선 이후 대선까지 과정이 이어질 때 여권 내부의 어떤 분열, 전선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다면 살아남은 비박계들이 유 의원을 대안으로 보고 앞으로 글로 결집할 가능성들은 있죠.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지역의 여론을 대구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한 20% 이상 앞서는 것으로 볼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점쳐지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무소속으로 살아오면 입당을 다시 할까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유 의원을 받아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유 의원의 생활은 뭐 기정사실화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입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을 장악하고 있는 게 지금 친박 우위의 지도부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유 의원을 끝내 쳐냈던 이유가 네. 앞으로 이제 후반기 국정 운영을 하는데 당내에서 딴소리가 안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유승민 의원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는 뭐 총선에서 가반을 무너뜨렸다든가 네. 뭐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을 경우 아니면은 직접 손을 내밀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유 의원도 곧장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재호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임태희 의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했던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또 다른 세력 규합해서 그때 어떤 일정한 세력을 가지고 당과 그 당에 들어가는 것이 향후 어떤 그 대선 과정에서나 뭐 당 주도권을 잡는 데서나 유리하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입당 여부는 좀 당장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지금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이른바 진박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게 특이한 공천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개입하는 문제. 이것을 뭐 그냥 봐 넘기는 우리 정치도 참 이거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이 계속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진박 공천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즉각 레임덕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상당히 다리가 꺾일 거다. 이런 분석,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도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뭐 네. 지금의 지지율이 좀 꺾이긴 하겠죠. 그러나 그 진박 공천이 과연 본선에서 성공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험지가 아니라 좀 쉬운 지역, 대구, 경북 등 새누리당 텃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쉬운 싸움을 하게 된 것이고 네. 박 대통령이 또 특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때문에 레임덕이다 부를 수 있는 상황이 곧장 뭐 닥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오히려 친박 측이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의석수가 좀 줄더라도 네. 남은 2년 동안 우리가 뭉칠 수 있도록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계산을 하는 까닭도 이런 이유들이 좀 기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유승민발 정계 개편 총선 이후에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정계 개편 이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엎은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자, 새누리당 당초 180석 석권을 예상한 바 있는데요. 최근엔 전망치가 좀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이제 180석은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제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수도권에서 역풍이 불 것이다 라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앞서 얘기 드렸던 정도현 의원이 오늘 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는데요. 네. 가반 150석은 못 건질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21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발표한 조사를 보면 네. 새누리당의 수도권 지지율이 지난주 49.6%였는데 이번 주에 37%로 급락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공천 파동의 여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야권이 분열된 상황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여 다약 구도가 많이 형성돼 있어서 네.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김재남 정의당 의원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요. 수도권에서 후보 자체 간 연합정치, 연합전술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고요. 친유 비박 무소속 연대 좀 어렵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함께하는 비박 의원들이 함께 연대해서 어쨌든 좀 하나의 큰 대열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건 당 안에서 좀 어떤 관측들이 좀 나옵니까? 일단은 친유연대, 그러니까 유승민계 의원들을 좀 보면요. 네. 이미 탈당을 선언한 건은희 의원, 그리고 유 의원의 어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유성걸, 김희국, 이종훈 의원 이 정도가 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상황이 몇 명 안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8대 당시 친박 무소속 연대를 좀 연상케 해서 이른바 친유연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문제는 친박 무소속 연대는 대구, 부산에서 주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친유연대도 지금 근거지가 대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대구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18대 당시에는 당연히 박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있었고 친박 무소속 연대에 힘이 실리는 반면에 이 친유연대는 어떻게 보자면 반박근혜 기조가 있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과연 얼마나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훈 의원이 유일하게 지금 수도권 의원인데 네. 그 경기 성남 분당갑에 지금 무소속 출마를 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네. 그런데 이곳에서는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 그리고 네. 더민주의 김병관 후보가 맞대결 하는데 여기에 이종훈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2여 1야 구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본선에서는 오히려 더민주가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면은 좀 따져보자면 유 의원을 제외해서 나머지 의원들이 얼마나 생존할지가 좀 물음표가 찍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연대체보다는 각자 도생해서 살아남는 게 제일 목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그렇죠. 그 앞서 말씀드린 뭐 비박간 그런 어떤 암묵적인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니까요. 그렇군요.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오후 2시 거취를 밝히겠다는 것인데요. 어제 밤까지는 좀 세모 네, 세모 정도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오후 2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는 걸 보면 사실상 당을 떠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요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김 대표가 어제 그 비대위에 와서 비례 이번에서 내 이름을 빼라라고 지시하고 떠나면서 사퇴의 가능성을 남겨놨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한밤중에 비대위원들이 자택에 찾아가서 읍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네. 그 오늘 또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니까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뭐 김 대표가 뭐 그 비대위원들한테도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거치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오후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어제 결국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하는 모양새까지 갖췄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전직 대표로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예우를 갖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대위원들이 한밤에 찾아가서 읍소하고, 그리고 또 전원 사퇴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가 이게 좀 화가 안 풀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저는
그 비대위원들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례대표 2번 즉 셀프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김 대표가 모욕적이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죠. 근데 자신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들조차 여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유발시켰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겁니다. 비대위가 앞서 중재안에서 비례대표 14번으로 후순위로 조정한 것도 그런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죠. 게다가 중앙위 파행의 가장 큰 이유였던 칸막이 투표가 김 대표의 생각이 아니라 비대위원 다른 누군가의 생각이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 대표도 그 지난 21일 그러니까 중앙위 파행 다음 날이죠. 이걸 갖고 중앙위에 순위 정해달라고 하면 난장판이 벌어질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더라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비대위원들이 자신을 방패로 앞세우고 뒤에 숨어버렸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본인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온 비대위원들이 전부 뒤로 숨고 자신을 앞으로 내세우고 자신을 노욕, 그러니까 굉장히 욕심 많은 노인, 이렇게 비화시켜버린 것에 대한 분노, 이것이 아직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 대표가 비대위원들의 어떤 무례함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현업에 복귀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그건 좀 어떤 분석이 우세합니까? 일단 저는 4년 전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4년 전에는 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그러니까 총선 당시에 그렇게 비상대책위원을 썼죠. 그때도 김 대표가 이런 배수진 카드를 공공연하게 쓴 적이 있어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새누리당 당원 당규 개정 문제에서 보수적 정체성 뭐 이런 문안을 삭제한다라는 어떤 방침을 김종인 대표가 세운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고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는 난 물러설 수 없다. 뭐 그럴 거면 난 떠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과정들이 겪으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비대위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모든 걸 중재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김종인 대표가 이재우 의원을 낙천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그게 수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김 대표가 거의 뭐 비대위를 보이콧하고 언론에 난 대표직 사퇴하겠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고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중재했고요. 대선에서도 뭐 나중에 캠프에 합류했는데 당시 경제민주화를 이한구 원내대표가 계속 흔들었어요. 흔들 때 김종인 대표가 굉장한 막말로 이한구 원내대표를 뭐라고 이제 도대체 저 사람 나무로 하셨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다독이는 이런 상황이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 보자면은 이렇게 자신이 구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때로는 강경한 수를 동원하고 이 강경한 수를 어떻게 봉합을 하고 하는 과정은 이 당의 어떤 얼굴이랄 수 있죠. 그러니까 더민주식으로 치자면은 문재인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표성으로 치자면 비대위원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단계적으로 좀 누군가가 김종인 대표를 누그러뜨리고 다독이고 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들이 항상 전제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도 그런 포장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단계적 복귀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 대표가 이제 군기를 잡은 건 사실이죠. 비대위에서도 비대위원들을 꾸짖었고, 그리고 어젯밤에 자택을 방문한 비대위원들도 2시간 넘게 기다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 때까지 이 당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명예는 물론 주도권을 확실히 지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거 아닌가. 그래서 비대위에 참석해서 공천 실무 작업을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들도 그리고 오늘의 기자회견도 어떻게 보자면 단계적인 복귀를 밟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준석 비대위원이 팟짱에 출연을 해서 아마도 더불어민주당도 김종인 대표가 막판에 판을 흔들거나 그만둔다고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그런 고비에 더불어민주당이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야권연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정의당발 지역별 야권연대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의 심상정, 정진후 두 의원의 지역구에도 전략공천한다. 이렇게 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노회찬 의원도 어제 그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이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큰 지역별로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야권연대가 여전히 유효한 수이냐, 이런 진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예. 원래는 심상정 의원 지역구와 정진우 원내대표 지역구에 공천을 미루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민주가 좀 지역 차원의 야권연대를 넘어선 어떤 좀 적극적으로 네.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략 공천을 발표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은 당대당의 어떤 연대는 없다라는 걸 선언한 것 같고요. 네. 노회찬 의원을 지금 창원 성산에 있죠. 창원 네. 성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가서 어떤 단일화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는데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지역 차원의 느슨한 연대에 대해서는 당에서 허용하고, 이 부분은 다 후보들에게 맡긴다, 이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있네요. 왜냐면은 2010년 지방선거 때가 가장 야권연대가 활성화됐고 잘 됐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방선거 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 서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논의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 협의체를 만들자,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근데 이 소선구제인 저희 총선 상황은 2012년에 봐서도 그랬지만, 네. 올해 역시도 한 자리를 놓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 차원에서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들긴 합니다. 네. 방금 좀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인천 지역에서는 야권연대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역별로 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당 차원에서의 당대당의 어떤 협의, 연대 이런 틀은 거의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후보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후보 간 연대, 또 지역 간 연대 이런 전술적 차원에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소식들이 좀 간헐적으로 전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좀 상황을 보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경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